네, 안녕하세요. 사실은 어떤 예산이 어디에 많이, 어떤 자원이 어디에 많이 투입되느냐. 사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정부의 그 정책부터 이 인문학을 좀 약간 고사시키는 쪽으로 많이들 이제 예산 배정이 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이제 그 인문학 자체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문학을 살리겠는가?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머리를 맞대고 이제 같이 노력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너무 그 인문학의 그 바운더리를 딱 좁혀가지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 바운더리 안에 갇혀서 오히려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선제적으로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 이제 다른 영역들을 좀 이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영향을 임팩트를 주고 또 같이 확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인문학이라는 게 정말 어떤 지식의 뿌리, 우리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어떤 공감대를 좀 우리 국민들에게 또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좀 이렇게 공유하면서 알리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자신의 판단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은 그 프랑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을 뭐 직접 혹은 뭐 영상으로라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파리 에펠탑의 높이가 100m보다 높을 것 같습니까? 혹은 낮을 것 같습니까? 자, 먼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일 높다면 한 몇 미터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낮다면 에펠탑은 몇 미터 정도일 것이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네. 만일 100m보다 높을까 낮을까? 만일 높다면 혹은 낮다면 에펠탑은 몇 미터 정도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추측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한 98%, 이건 뭐 거의 10중 8구, 요건 에펠탑의 높이는 뭐 요 높이에서 요 높이, 최소 요거보단 높고 요거보단 낮을 거야. 그 한번 구간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미리 종이에 한번 적으시고 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조금 변형시켜서 만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높이가 5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만일 높다면 혹은 낮다면 에펠탑의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드렸던 그 질문과의 차이는 처음에 제가 에펠탑의 높이를 각각 100m라고 한 건데 그 다음엔 500m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렇게 기준으로 그 기준점이 좀 달라진 것뿐이죠. 그런데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에펠탑의 높이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100m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생각한 사람들은 500m를 기준으로 생각한 사람들보다 에펠탑의 높이를 훨씬 더 낮게 판단합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대학생들에게 이 실험을 해보면 100m를 기준으로 높낮이를 먼저 판단하도록 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그 에펠탑의 높이, 추측한 높이는 평균 약 140m 정도 이렇게 다 모아서 제가 평균을 내보면 약 140m 정도로 에펠탑의 높이를 추정합니다. 심지어 에펠탑을 직접 본 사람들도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에펠탑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겠지만요. 실제 높이 324m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대답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실제 에펠탑의 높이하고 유사합니까? 아니면 제 강의실에 대학생들 그 140m 그 근방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정한 그 에펠탑 높이의 그 범위, 최소 요거보단 높고 이거보단 낮을 거야. 그 범위 안에 에펠탑 실제로 324m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m보다는 높을 것 같고 최소 50m에서 나는 300m 사이일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틀리신 거죠. 그렇죠? 네. 98%의 확신을 갖고 제가 그 범위를 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범위 안에 실제 에펠탑의 높이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틀리신 겁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펠탑의 높이가 100m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물어봄으로써 많은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100m를 기준으로 에펠탑의 높이를 위나 아래로 조절하는 그런 사고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고요. 만일 500m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제가 처음에 물어봤다면 그 기준을 500m가 되고 그 기준을 중심으로 높이를 조절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에 배가 정박을 할 때 영어로는 앵커라고 하죠. 이 닻을 내리고 그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판단이 사전에 주어진 그 기준을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정박 효과, 영어로는 앵커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 우리 인간의 판단이 관여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러한 정박 효과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제가 집에 있는데 30분 후에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조금만 더 있다가 보자. 그랬을 때 보통 기껏해야 30분에서 10분 더 늘려서 40분 후에 이렇게 만나자고 그 약간의 조정을 하고 하던 일을 이제 서둘러 마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죠. 강아지 물도 줘야 되고 마스크도 챙기고 택배도 또 있으면 또 옮겨놔야 되고 그러다 보면 허겁지겁 약속 시간에 늦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30분이라는 기준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실 때 가령 점원이 처음에 아주 비싼 상품을 먼저 보여주면 여러분은 어쩌면 자신이 사려고 했던 그 가격보다 꽤 비싼 상품을 구매해서 백화점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점원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은 매우 높은 가격의 기준 때문이죠. 협상 과정에서도 최종 조절된 안은 어떤 기준들이 처음에 제시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 투자나 심지어 군사적 판단에도 정박 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 중에 에펠탑의 높이를 최소 몇 미터에서 최대 몇 미터의 구간 설정해 보라고 하였고 그 구간 안에 실제 에펠탑의 높이가 있을 확률이 98% 정도 되도록 제가 요청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에펠탑의 높이를 최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m에서 최대 250m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의 판단은 틀린 것이죠. 보통 우리가 그 신뢰 구간 98%라고 한다면 제가 이 질문을 100명에게 했다면 이 100명 중에 98명은 자기 대답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짐작컨대 반 이상은 틀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반 이상 잘못된 구간을 설정합니다. 기준을 주지 않고 일반적 판단 문제들, 예를 들면 2015년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수는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 명일까요? 신뢰 구간 한 90% 범위에서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 40% 이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인지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것이죠. 이런 발견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판단이 맞을 거라는 과도한 확신을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지해주는 증거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증거들은 무시하거나 혹은 예외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가령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면 역시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잘못하면 뭐 별것 아니네 이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생각을 지지해주는 증거만을 찾고 반증 가능성을 찾지 않는 그런 확증 편향도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방해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임의의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혹은 매우 주관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조절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이 있을수록 그런 경향이 더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펠탑의 높이를 98% 확신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할 때에도 사람들은 매우 협소한 구간을 설정하고 98%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가용한 일부 정보만을 사용해서 확신에 찬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인지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카네만 교수는 사람들이 여러 판단 상황, 예를 들면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법정에서 피고가 유죄를 받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떤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판단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자신의 판단을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상하원 의원들의 섹스 스캔들이나 혹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킨 예는 부지기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지위가 높은 권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자신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들통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자신감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지위가 높고 주변에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더욱 지나친 자신감에 더해서 다른 사람도 자신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과신은 또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근거나 자료가 매우 정확하다는 과신으로 또 이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정책의 실패를 보고 있고 여전히 확신에 찬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말이죠. 자신이나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다른 집단과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하게 되는데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조나단 바론 교수는 이를 My Side Bias, 내 편 편향이라는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야가 대립할 때 정치인들은 내 편 편향에 빠지게 되고 이것은 더욱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우리 당의 입장이 옳다는 과도한 자신감은 상대당의 입장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옳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고 자신감이라는 것이 늘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자신감은 분명 적응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긍정적 효과도 줍니다. 같은 난이도의 과제 수행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 있을 때 훨씬 더 잘합니다. 스포츠 경기나 정신 건강이나
뭐 사업이나 심지어 전쟁에서도 자신감은 도움이 되고 또 승패의 주요 요소이죠. 그 이유는 자신감이 성취 동기나 사기도 높여주면서 더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일하게 만들고 또 과장된 표현을 해도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도 자신감이 높은 후보자가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치 지도자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지나친 자신감은 그 이득보다 손실이 클 수 있음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겪은 국가 재정 붕괴나 수많은 정책 실패와 커다란 인재들 그리고 전쟁도 그러한 막대한 손실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포위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죠.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죠. 목표 상태로 가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정신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높은 그런 국가일수록 어떤 오류를 피해야 할까요?